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이제 경매를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매나 매매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도 있고 공매도 있고 경매 공매는 비슷하고요. 어차피 뭔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일 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또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과정이 다를 뿐 방법이 다를 뿐 결론적으로 목적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경매 사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낭비는 아닐 겁니다. 제 정규 강의가 지금 모집 중이고요. 문의 주시는 분들은 요 아래,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5월 12일 날 이미 낙찰이 된 건이고요.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임장을 나가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낙찰 사례를 꾸준히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영희시 수지구 상현동 삼성빌리지고요. 정동진 씨가 2006년 11월 15일 날 전입했고, 소유권은 2007년 10월 18일, 최초 근저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초로 가장 일찍 돈에 관련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근저당 2007년 11월 6일입니다. 그럼 경매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초 돈에 관련된 권리, 최초 근저당보다 전입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상 대항력이 존재하죠. 대항력은 뭐냐면 소유권이 바뀌어도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국가에서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약간 무적이죠. 자, 사억 실전 100인데 6억 6,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큰 걸 봐서는 이 대항력에 관련된 판단이 서로 달랐든 아니면 이해관계자이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 건이 수익이 얼마가 날 거다, 입지가 어떻다, 싸게 받았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가 그 얘기 해봤자 이 건은 여러분이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차피 분석 능력이 없으면은 이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정동진 씨랑 이 정미애 씨가 과연 전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일까요? 즉 대항력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은 임장을 나가봐야 된다. 소리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물론, 이 아까는 선순위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죠? 진짜 임차인일 수도 있고,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고, 어쨌건,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이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실제로 저는 주변에 있었고, 저도 맛봤던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 7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저 시세 모릅니다. 안 봤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딴 데로 얘기가 셉니다. 자, 7억짜리 아파트를 6억 6,500에 받았으면 일단 시세보단 싸게 받았죠. 그럼 이분은 정동진 씨가 정미애 씨와 실제 계약 거래를 했던 전세입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 추후에 법원을 통해서 명도를 시킬 수 있는 강제집행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임차인, 그러니까 얘기해서 진짜 임차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2위를 보면 이분은 아마도 가짜다. 그러니까 가짜긴 가짜인데 나는 이게 가장 임차인처럼 보이는 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7억짜리 아파트를 5억 2천에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아련한 어떤 로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동진 씨가 전세금이 2억 원이고 계약서가 있고 전입을 이렇게 2006년도 11월 15일에 했고, 그 소유권 정미애 씨, 물론 보시면 정미애 씨 이전에 소유권 전 소유자 최장호 씨랑 계약이 있었겠죠. 전 소유자 최장호 씨랑 입출금 내역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당연히 전세금 2억 원을 무조건 인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럼 피해갈 방법 따윈 없어요. 이분들이 이 전세 계약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임장을 나가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동진 씨를 만났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닙니다. 전 최장호 씨와 사촌 관계이고 그래서 무상 임대 중입니다. 전 제2입니다. 이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7억짜리 아파트니까 5억 2천에 받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남들은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못할 테니까 나는 열심히 발품을 떼서 이 사람이 가짜라는 증언을 들었으니까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으니까 싸게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5억 2천에 받았어요. 자, 5억 2천에 받았죠. 5억 2천에 받았는데 나중에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2018년도 제 사건입니다. 신청인 함태식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현황 조사서 매물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누구누구는 전입신고 일자가 선순위 근저당권 일자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이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 누구누구누구 신청인에게 대항력 없는 점유자라는 점을 소명하고 소명이 어렵다면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 취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인도 명령을 빠꾸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너는 못 내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짜 임차인이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 뜻입니다. 누가?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가 여기 판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자,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랑 만나서 임차인이 아니란 증언을 듣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을 했어요. 인도 명령이 떨어지고 송달 지명이 다 끝나면은 아시겠지만 강제 집행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 녹음 파일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인도 명령을 하러 가서 이게 빠꾸가 왔습니다. 보정 명령이 떨어져서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녹음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이 녹음을 동의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각서 어떤 법원에 따르는 행정에 따르는 이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완전 없진 않아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재판까지 가면은 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고 믿어는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효과가 즉시 발행되는 건 아니에요. 즉 뭐냐면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정동지 씨는 본인이 진짜 임차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전입일자와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깹니다. 2억 원 인수입니다. 2억 원 인수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7억짜리 집을 5억에 받았잖아요. 근데 2억을 인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임차인 이 낙찰자처럼 7억짜리 집을 6억 5천 정도에 6억 5천에 받은 다음에 2억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8.5억이 되니까 시세보다 1억 5천을 더 비싸게 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다음엔 돌이킬 수 없어요. 잔금을 낸 다음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갈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이 냈던 자료, 예를 들어서 계약서나 아니면 전입일이나 아니면 입출금 내역 존재에는 문제가 있다. 가짜다. 저기는 사행이다. 이렇게 재판을 걸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전입일자를 가지고 있고 입출금 내역이 있고 전세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임대차 특별보호법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임장을 나가서 이 사람이랑 인터뷰까지 했는데 가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내보낼 수가 없고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동진 씨와 그리고 전소유자 최장호 씨가 진짜로 전세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건 누구누구가 알고 있을까요? 세 사람이겠죠? 그쵸? 정동진 씨와 최장호 씨와 그리고 하늘만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 사건은 밝혀낼 수 있어요. 서류에 흔적이 남고 가장 임차인의 패턴이 있고 어떤 내 심적인 확신은 있습니다. 내 경험과 어떤 내 베팅 능력과 여러 가지를 도합해서 내가 베팅을 할지 결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경매 학원이나 유튜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수물건인데 리스크 없는 경매. 100% 수익 나는 경매.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수물건은 말 그대로 뭔가 특수한 거예요. 물건이 특수하던, 권리관계가 특수하던, 대출 내용이 특수하던, 가격 자체가 특수하던, 아니면 이렇게 권리관계가 되게 지저분해서 복잡 다양한 특별한 문제가 있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해결한 만큼의 노동력을 자본적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게 경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위 임차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더 올라갑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 리스크가 제로일 수는 없죠. 왜? 리스크가 제로란 뜻은 수익률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리스크가 더 큰 대신에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보셔도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받으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시세가 7억이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2억만큼 싸게 받는다고 하는 건 리스크를 짊어지겠다는 거고, 이분은 만약에 시세보다 3,500 싸게 받겠다는 건 이 사람이 가짜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특수물건의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특히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둘밖에 몰라요. 내가 껴들 수가 없습니다. 가서 증언을 해준다고 해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 그때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라고 캐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특수물건을 할 땐 가능한 한 내가 베팅 가능한 만큼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첫 번째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상충시킬 수 있는 법적 자료와 심적 자료를 모으셔야 되고요. 각각 법적 자료와 심적 자료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베팅할지 결정을 하셔야 법원에 가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찰 보증금을 봉투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수물건은 정말 경매 자체에 경력이 많은 분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굉장히 강타고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많거나, 경험으로 커버하든, 아니면 내 각오로 커버를 하든, 아니면 돈으로 커버를 하든, 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 위험을 내가 상충시킬 수 있는 노력, 또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경매가 돈이 된다. 뭐 경매는 반값이다. 경매는 뭐 30%는 싸게 산다. 특수물건은 무조건 돈이 된다는 이런 맹신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이런 소리를 계속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에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인수하면은 수억 원의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 그냥 인수니까요. 물론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이 맞다면 부산까지 뛰어갔다 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 물건이 맞을 거예요.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산까지 가서 누군가한테 싹싹 빌고 왔었죠. 예,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내가 맞다고. 근데 정작 이 오픈을 하니까 서류가 부족한 거예요, 저한테. 서류가 부족하고 상대방한테 얻었던 증언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항상 녹음하시잖아요. 그게 법적 효력이 대단히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 실제로 보면 좀 세상은 좀 내 기대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녹취록을 만들고 나서 보면은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 녹음한 게 전부 다 법적 효력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무서워서 통화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을 하자면 특수물건에 리스크 빵은 없다. 특수물건은 위험하다. 경매도 분명히 위험하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다. 리스크를 짊어질 마음이 없다면 경매는 맞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저는 도전할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서류 받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사실 이 경매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런 서류는 그냥 친구거든요. 자주 받으세요, 그냥. 인도 변경 안 될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상충시킬 수 있는 서류를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상충시킬 수 있는 자료가 녹음 파일 하나다. 그러면 곤란하실 겁니다. 그 뭔가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 참고해서 경매 시장이 어떤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한 몇 번 망할 뻔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리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잘못됐으면은 치명타죠. 진짜 치명타. 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많으면 경험으로 하시든 각오로 하시든 아니면 뭐 돈으로 하시든 뭔가 이 커버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는 각오로 했고요. 잘한 짓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나 어떤 다른 행위,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한 어떤 매매를 한다거나 싸게, 그죠? 아니면 뭐 특수물건이나 경매 공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할 때는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은 당연 리스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아시고 경매 시장에 이런 무서운 면도 있다는 거
알으셨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